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들 정답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 오늘 생생 퀴즈에 대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생활경제백서 법률편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최진영 변호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또 왔습니다. 최진영입니다. 하루 만에 또 뵙네요. 네. 변호사라는 직업은 되게 바쁜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생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바쁜데. 생생하게 뛰어다녀야죠. 저희가 쪼르긴 했지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게 날이 지나면 다루기 힘든 뉴스들이어서 꼭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어요. 일단 어제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일단 어제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주소송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소액주주들이 4천억 원대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서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거였는데 사실 이런 소액주주 소송들이 좀 있었죠? 사실 적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를 했던 것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 이 합병 비율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네. 분들이 그 주주대표 소송을 했던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요. 다만 이런 소송들이 여러 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법원에 의해서 쉽게 인정되는 것이 어려운 그랬던 점이 적지 않습니다. 성공한 경우가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이게 피해 입증이 어렵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야 문제가 안 되지만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회사가 사실상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송 이겨놓고도 실제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실 어제 흥미로운 것은 제가 어제 방송을 하고 나서 네. 제 지인분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본인도 이 코롱 티슈진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게 돼서 이번 소송단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좀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달라고 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내부적으로 그쪽 티슈진 측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인보사 주요 성분이 투자 설명서나 사업 보고서에 공시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조만간 검찰과 또 식약처 조사 결과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걸 보완해서 불법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소액주주 소송이 그렇게 큰 결실을 못 받는 이유가 첫 번째가 피해 입증이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유 두 개를 드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소액주주 소송을 승리로 이끄는데 이게 굉장한 기준이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근데 이제 이 소액주주 운동이 벌어진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액주주 운동이 크게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나한테 직접 피해 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증권관계 집단 소송이 있습니다. 네, 어제 얘기하셨죠. 근데 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원에서 그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그런 소송을 해도 좋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야 됩니다. 판결을 얻어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판결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사실 그런 판결을 받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몇 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저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단순한 생각으로 이런 건가요? 주식을 한다는 건 그런 위험 부담, 주식이 떨어질 거라는 위험 부담도 안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다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실질적으로 증권관계 집단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이 모여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복잡하구나. 회사 전체 주식 중에 몇 % 이상이 되고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것이 만만찮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법원의 허락을 얻으려고 소송을 하면은 회사 측에서 이거 요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한마디로 변죽나 논리다 끝나는 소송이 적지 않았죠. 그리고 주주들이 더 피곤해지는 그렇죠. 그리고 또 주주 대표 소송으로 소액 주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소송을 하면은 나한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이사들이 잘못했으면 회사에 배상하라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 돈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관계 집단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입법적으로 돼 있지만
그걸 좀 요건을 완화시켜버리면은 계속 회사를 상대로 그런 소송을 해서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른바 소송을 남용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른바 남소의 우려를 그 법원이 걱정을 해서 이런 소송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던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뭐 그런 남소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케이스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이제 1, 2년 됐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대표로 해서 이 증권관계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훨씬 더 완화해주는 그런 법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소액 주주 소송 이런 것들이 좀 소비자나 애들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죠. 훨씬 더 쉽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액션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죠. 네. 옛날에 줄리아 로버츠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에릴 브로커비치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네. 개인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 화학 업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금액이 클 뿐만 아니고 그로 인한 모든 혜택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소송이 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도입해야 된다. 입법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사실 법률적인 어떤 그 효력 범위를 누가 그런 소송을 할지 그런 원고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뭐 수십 년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젊은 변호사님들, 옛날에 뭐 전관 이런 분들은 하지 않는 부분을 젊은 변호사님들이 이런 증권관계 집단 소송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표 당사자 소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최근에 이 사건 티슈진이나 아니면 그 코롱 생명과학을 상대로 지금 소를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로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좀 더 특화된 그런 분들이 이런 소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인부사 관련된 소송, 소액 주주 소송 말고도 사실은 이 인부사를 이용한 환자들의 불안감, 그렇죠? 이 불안감 때문에 환자들도 소송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뭐 주식을 투자한 분들이야 돈이 문제인 그쵸. 것이지만 이 그 치료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내 치료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심리적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최종적인 지금 이 부분에 아까 얘기했지만 인보사의 이액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그 신체 세포 중에 원래 그 연골 세포가 아닌 이른바 신장 세포가 들어 있어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종양 정말 최악의 케이스에서는 악성 종양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이제 그 다른 그 물질이 됐다 하더라도 종양으로 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초의 투약 그리고 그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투약받은 사람 실제로 투약받은 사람을 전수조사해서 앞으로도 향후 계속 그 추적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 현재 상태에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 행위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다만 불법 행위는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한 대에 1, 2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재조물 책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고지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고지를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의 인정성은 법원에서 물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거야말로 정말 피해 입증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정말 암에 걸렸다 해도 이것 때문에 암에 걸렸다라는 거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혹시 사망을 했다 해도 관절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고생하시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실제로 이 인보사를 투약 받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악성종양 암에 걸렸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그 간접 반증이라고 해서 입증 책임을 사실상 이 투약하거나 제조했는 측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그런 시도가 피해자가 소송에서 아니라. 이루어진 겁니다. 네. 한마디로 내가 이 주사를 맞아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샅샅이 인증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죠. 내가 평소 때에는 지금까지 매일 건강 검진을 하면서 해서 다른 요인이 없다는 정도만 한다고 하면은 결국 거꾸로 이 제조사 내지는 이 판매사 여기에서 그걸로 인해서 암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입증하지 않으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지금 네. 이 의료과학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 소송 사실 말씀드렸듯이 그럼 불행한 결과가 안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정말 최초로 어떤 유전자 치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을 내용적으로 사실상 알매도 불구하고 허위 공시를 하고 허위로 과장 광고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책임질 가능성은 제가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기업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건 맞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임무사 관련 여러 가지 재판들이 아주 큰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거 물어보려고 지금 다시 모셨는데 또 시간이 없네. 이따 될 때까지 할게요. 자,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과 이 퇴직 위로금 추정액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대한항공에서만 1,800억 원대 9개 계열사를 포함하면 수천억 대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공시가 된 건 아니다. 네. 지금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 1년에 30일. 요거는 법정 퇴직금이고 그렇죠. 그것 이외에 우리가 회사에서 이른바 명예퇴직 할 때 명예퇴직금 이런 부분은 공로를 인정해줘서 하는 것인데 이 대한항공과 관련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로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퇴직금의 2배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가까이입니까? 네.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 플러스 이 공로 퇴직금까지 하면은 1,000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 주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등기이사로 거부된 사람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해서 이런 법정으로 인정된 퇴직금 이외에 공로 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어떤 근로자 측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로 퇴직금이라는 게 지금 퇴직 위로금과 동일한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퇴직금이란 것은 근로기준법에 딱 정해놓은 그것뿐만 아니고 이 주주협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근로기준법상의 단체협약 여기에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근거는 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집행하느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마 이런 언론 보도가 있고 하면은 거액의 공로보상금까지 지급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인의 업적을 폄훼하고 싶지 않고 사실 이 고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양호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유들이 사실상 불명예퇴직과 가까운데 이거를 사규에 있다 해서 퇴직 위로금을 주는 게 맞느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의 경우에 이 금액을 받으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을 받으면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막대한 상속세를 이것으로 지불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보도를 보면은 이게 돌아가시면서 어떤 유언은 남기진 않으셨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죠. 상속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 상속 가액에 대해서도 대략 약 2천억 정도 상속세를 낼 거라 보는데 지금 법조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한 6, 7년 정도 연납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퇴직금에서 받아간다고 하면은 사실 다른 어떤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이것을 경영 승계에 따르는 자금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논란도 있어서 앞으로 조원태 회장이 회장으로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그런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이 기업이고 기업이 사규에 맞게 위로금을 주는 건데 왜 비난하냐 이럴 수는 있는데 지금 회사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한항공 1분기
단기 순손실이 한 340억 정도 된다라고 하고 네. 향후 전망도 사실 만만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법정 퇴직금 이외에 임의로 공로퇴직금까지 거액을 주는 것은 이른바 배임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그 대한항공의 단기 순손실이 있다라고 하지만 큰 길게 그 대한항공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화물 운송에 관해서는 전 세계 넘버 원입니다. 그리고 그 조양호 회장의 선대에 있어서 이른바 그 수송 보국으로 해서 이 대한항공이 한국에 미친 영향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큰 기여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노조라든가 어떤 국민의 여론을 함께 수렴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은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사실 그게 고인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고인을 욕먹이지 않고 사후에 생전에 계셨을 때의 일들을 잘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불필요한 잡음이 없도록 맞습니다. 회사와 그리고 후손들과 그 이사들이 좀 지혜를 모아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제 뭔가 희생이 있어야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기면서 어떻게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국민들의 마음도 그렇고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제 못다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